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수학통계학과에서 그 이제 석박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문은 수학 중에서도 응용수학에 해당하는 이제 금융공학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 했을 때 우리 강의가 기초과학에 대한 강의인데 뜬금없는 이자율 이야기가 들어가서 이거는 문과 쪽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실 물리학에서 대부분의 학문들, 그러니까 물리학이 수학을 가지고 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 물리학에서 파생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금융공학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물리학자들의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제 생각이라면 물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물에 대해 자연물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내지는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물리학의 대상이 자연물이 아니라 금융 상품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가를 다루는 학문이 되거든요.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금융공학 자체를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금융공학을 이야기하기 전반부에 대해서 필요한 과정들 그리고 주제들 그리고 이걸 스케일링하기 위한 그런 어, 도구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금융공학을 이렇게 금융공학이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하면 참 재밌지만 그 전에 필요한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위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율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돼야 이제 본격적인 물리학 얘기가 돼서 재밌는데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슴이 아프게도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 들어보면 경제 수학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그 이과도 아마 배우실 겁니다. 이게 등비 수열 같은 걸로 해서 원리 합계라고 배우세요. 해서 원금 이자 합계라는 것에서 이게 예금 내지는 적금에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돈을 차곡차곡 집어넣었을 때 만기 시점이 되면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를 배웁니다.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요거를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는 잘해요. 우리 등비 수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하는데 그럼 이 등비수열에서 사실상 등비수열이 원리합기가 등비수열이니까. 근데 여기서 공비가 되는 R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R 그냥 이자 준다니까 이자 몇 퍼센트다 하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자에 맞춰서 계산을 딱딱딱 때려서 만기에는 얼마를 받습니다. 이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공비로 쓰이는 R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살짝 우리 그 경제학 내지는 우리 사회문화 시간 뭐 그 문과 쪽에서 배우는 경제 쪽 냄새가 살짝 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제적 실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실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경제적 실체는 크게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작게는 기업 그리고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 기업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국가가 지금 어떤 특성과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요러한 것들의 특성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어, 이 경제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 내지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그런 성격 중에서 이러한 것들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시차 선호란 만약에 우리가 돈을 얘기로 들었을 때 똑같은 10,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10,000원 줄게와 지금 10,000원 줄게를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굳이 1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금부터 10,000원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까울수록 좀 더 선호가 커진다는 거. 시차 선호. 그리고 실물 투자 기회. 뭐 똑같은 내가 어떤 원금이 있었을 때 어디에 투자하면 이자율 10% 주지만 어디에 투자하면 이자율 20% 준다고 할 때 그럼 20%를 투자하지 10%를 투자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요런 기본 이런
경제의 펀더멘탈 같은 특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특성들을 따로 묶어서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테마로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셜하게 이런 점점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이 리스크라고 하고 이 리스크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테마로 따로 묶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스페셜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으면 그래서 이 경제적 실체들의 특성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요거를 이제 이자율에다가 담아보면 그게 어떤 경제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라는 걸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각의 개인들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 뭐 내지는 나라들은 각각 고유한 이자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나와서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차용 증서입니다. 그래서 그 차용 증서 안에 얼마 얼마 돈을 빌렸고 이자는 얼마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누가 이 발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려줄게 얼마 얼마 빌려줄게 언제 언제 갚고 어떤 어떤 조건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쓰는 거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양합니다.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은 채권이라고 법으로 하진 않지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 그럼 사채라고 하죠. 보통 그 옛날에 이렇게 머리 깍두기처럼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와, 돈 안 갚으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에 그런 개인 사채들도 있고, 뭐 내지 이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러면 이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유거든요. 내가 미래에 1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10만 원을 주기로 한 사람이 실종이 돼서 받을 수 없다거나 내지는 어떤 기업이 파산을 해서 갚을 수 없다거나 내지는 배째라 5만 원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거를 리스크, 위험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얹어서 이자나 돈을 받는 거, 이자율이나 돈을 받는 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려를 해봤을 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 뭐가 더 안전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 자료는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이라고 이제 증권회사 같은데 네이버에 네이버에 이게 쳐서 들어가시면 증권회사들에서 채권을 거래 종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고채권, 이제 국가채죠, 국채죠. 하고 이게 이제 CJ 거 사채인데 여기 보시면 신용등급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A 마이너라는 신용등급을 갖고 있고, 근데 국채는 여기 RF라고 적어져 있죠. 이게 리스크 프리라는 뜻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채, 그래서 줄여서 국공채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 못 갚을 수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고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이제 회사의 각종 상황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발행 주체가 채권을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발행 주체가 적용받는 이자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YTM 스프레드라는 거를 적용을 받는데 이 YTM 스프레드는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 만기고 그 다음은 신용 등급. 그래서 만기와 신용 등급이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똑같은 어,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만기에 따라서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받죠. 더블 A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자율을 만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가 적용되기 위해서 뭐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현금 흐름 할인에 대한 이해를 살짝 가져보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현재 지금 400원이 있는데 400원이 1년 후에 500원이 되려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나야 할까? 총 400원 플러스 400원에 25% 하면 500원이 되죠. 요거를 조금 줄이면 400원에 플러스 0.25죠. 는 500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500원이 1년 전 미래의 500원이 현재의 400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로 나눠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500원이니까. 그러면은 현재의 400원은 500원 나누기 플러스 0.25죠. 그래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금액을 나눠서 현재의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을 디스카운팅이라고 합니다. 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미래의 금액을 할인을 통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나타낸 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중요한 용어죠.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금액을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된다. 슬슬 계산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경우를 조금 늘려서 이러한 현금 흐름들이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약속이 있다고 하죠. 그냥 어떤 약속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매년 말 5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을 준 겁니다. 그럼 이런 계약이 있을 때 너는 얼마 빌려줄래? 나한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미래에 이러한 현금들이 발생할 계약이 있을 때, 이 계약의 가치에서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고 싶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의 수익률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이 현금들을, 앞에 미래에 발생할 현금들을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할인을 해서 합치면, 그러니까 올해 6,840원 정도를 내가 빌려주면 3년 후에 이러한 현금 흐름을 주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수익률이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살짝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이제 어 8,000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8,000원짜리 채권이 있다. 8,000원짜리 어떤 계약이 있다. 네가 나한테 8,000원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8,000원을 빌려주면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된다. 매년 말에 500원씩 지급하고 3년 말에 10,000원 더 줄게. 만 원 더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8,000원을 빌려줘서 미래에 이만큼 벌면 수익률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사실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x니까. 여기는 x제곱이죠. 제곱 달려있죠. x 세제곱이죠. 변수는 하나짜리지만 방정식이 너무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보통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트라이 앤 에러라고 그 시행착오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를 넣어보고 점점 이제 그 수가 적합한지 업앤다운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는 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서 엑셀 같은 거를 써서 대충 이제 데이터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를 통해서 엑셀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게 현금 흐름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넘파이 파이낸셜에서 어, IR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RR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33%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계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요 계약에 요 계약을 8,000원어치를 샀더니 그러면 할인율이 13%라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그러니까 매년 말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공통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약 13.55%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YTM이라고 부릅니다.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만기까지에 벌 수 있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만기가 중요한데
어, 이 만기 수익률을 채권을 현재 가격에 매입해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거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얻게 되는 기간의 평균한 단일한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수익률이 매년 단일하죠. 여기서부터 살짝 상식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더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살짝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의심을 살짝 거두고 무슨 조금 어, 본업적인 이야기,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YTM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수익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채권은 꼭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응. 그런 이야기네요. 그 어디 보고 사서? 여기서 우리가 YTM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이 용어가 너무 익숙치 않아요라고 하는데 사실 YTM이 예금이자라 당시에 얘기하는 손들기 해볼까? 예금이자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 내지는 돈을 빌렸을 때 우리가 뭐 예금 상품 뭐 13%, 뭐 5%짜리 적금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5%가 쿠폰 이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YTM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실무적인 거를 얘기를 해봤을 때 채권을 꼭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채권이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고 주식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주식을 안 해보셨을 요즘 근데 고등학생분들도 주식하니까 그 주식을 해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채권이라는 것도 발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채권 뭐 주식도 이제 발행을 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원금 그러니까 자단위로 채권은 발행을 합니다. 자단위로 채권은 발행을 하는데 원금 발행을 할 때 좌단위로 한자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0,000원을 2,400억 원어치를 좌로 나눠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을 하고 해서 처음에 발행할 때 10,000원이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이 채권이 인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지는 뭐 이자율이 떨어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주식처럼 변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어, 이게 내 채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낮아. 그래서 어, 팔아봤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유자는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권 가격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갔다. 그러면 채권을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장애적인 얘기로 우리 채권을 사고 파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장내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나라에서 여기서 채권 거래하세요 하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잘 거래를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채권은 장외 채권 시장이라고 해서 그 증권사랑 1대1로 계약 조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채권을 거래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채권이 덩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1,000억 원, 뭐 작게는 100억 원 단위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 그 그리고 그 증권사랑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도 거래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증권사와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증권사도 이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작은 뭐 개인 고객들보다는 주로 대고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뭐 채권을 굳이 꼭 채권 시장에서 안 하고 주식 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권이 꼭 만기까지 보유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증권, 금융권 관심 있으면 한번 이런 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증권사 홈페이지나 은행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시니까. 근데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시장 내에서 거래를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시이자, 그러니까 쿠폰 이자들 매년 말에 얼마씩 주는 이자들이 분명한 이 채권들인데 채권이 꼭 이상한 조건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나는 그런 채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
뉴스를 자주 보시다 보면은 그런 채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무슨 전환사채 같은 거. 얘가 발행이 될 때는 채권인데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채권이 아니고 주식이 됩니다. 내지는 뭐 교환사채 또 주식이 되는 채권이고 내지는 수의상환사채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이제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너무 많이 비싸진 것 같아. 나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갚아버리는 거거든요. 내지는 이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금리 채권에서 변동금리는 이제 쿠폰이자 매년 말에 이렇게 일정하게 주는 이자를 얘기하거든요. 이 이자가 매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도 있고 내지는 이제 요즘 요즘 조금 시끄러웠던 요즘 좀 핫했던 뭐 신종자본증권도 있는데 채권이라고 발행을 했는데 얘가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갚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자만 계속 따박따박 받는 그런 류의 채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봐야 되는가?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조금 이상한 조건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채권들을 앞에서 설명한 할인이란 방법으로 이제 그 채권들의 가치를 뽑아낼 건데 이걸 YTM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들을 할인해가지고 채권의 가치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살짝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YTM이 평균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 금융상품은, 우리 금융상품은 뭐 4.25%의 수익률을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매년 4.25%의 수익률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실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내가 보유한 그 3년 동안 4.25%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처럼 중간에 채권이 날아간다든가, 중간에 채권이 만기까지 보유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든가, 내지는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이런 식의 채권이 있으면 이게 YTM으로 이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더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건데, 어, 한번 이게 전환사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 그, 그 자주포, K9 자주포도 만들고, 그 기차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현대로템에서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인데, 현대로템이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갖고 있고, 뭐 전환가액은 9,750원이고, 그래서 발행을 이때 6월 17일, 20년 6월 17일에서 23년 6월 17일에 갚는 만기 3년짜리 사채거든요. 하고 매년 말에 1%씩, 매년 말 아니고 얘들은 분기마다 주는 조건이니까. 근데 이제 연에 1%로 쿠폰 주겠다. 표시이자를 주겠다는 뜻이고, 여튼 이런 채권이 있는데, 그럼 이런 채권의 계약 조건을 한번 보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게 있어. 사실 이 기간 내에서 만약에 주가가 9,750원을 넘어가면 이 기간 내에서 주가가 9,750원을 넘어가면 주가로 변환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이 전환 조건이고, 어, 수의상한 조건은 콜옵션은 발행을 했던 이 현대로템이 아 뭔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자 주기 싫다 그냥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도 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발행일이 20년 6월 7일이죠. 17일, 23년 6월 17일. 여기서 매년 뭐 1%씩 준다고 합시다. 뭐 100만 원이니까 1%씩 이자를 주는데 이 조건들이 다 실행이 돼서 현금 흐름들을 요렇게 할인할 수 있어야 채권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은 20년 17일부터 이때 한 달 후부터 한 달 전까지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이 종료될 수 있죠. 채권 그 전환 가격 9,750원을 주식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마음에 들면 전환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을 통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계약이 끝나버리면 어떤 이자율 기간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자율을 써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지는 뭐 수의 상환권을 통해서 아 이때 갚아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렇게 할인한다고 치면 뭐 여기서 갚아버렸으면 이만큼의 구간을 할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YTM이라고 했을 때 만기까지 유지하는 수익률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지는 그러면 어 야 그럼 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그 매년 따박따박 표시이자 쿠폰 이자를 받아먹는 채권은 그냥 YTM으로 할인해도 되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채권을 이렇게 평가하는 표가 있어요. 아까 YTM 매트릭스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쪽이 만기였죠. 이쪽이 신용도였거든요. 그럼 같은 만기와 같은 신용도를 가진 채권은 동일한 이자율 구간으로 할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동일한 이자율로 할인을 하고 싶은데 스트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받는 요 채권의 경우에는 표시이자라는 게 있어요. 쿠폰 매년 5% 주겠다. 이 표시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이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YTM이 계속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요거를 설명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의 YTM이라는 이자율의 표시이자를 쿠폰 이자율을 만기까지 수익률을 모두 이제 투자한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사실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할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를 이제 미래로 이렇게 할인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할인하죠. 그러면은 1.1355%씩 1.355%씩 이렇게 한 기간, 두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래로 땡긴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 전체를 이제 1.2, 뭐 13.55% 요걸로 3기간 할인을 하면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 8,000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이 13.5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YTM 자체도 어, 이 매년 따박따박 받는 쿠폰 이자율을 13.55%의 수익률로 지속적으로 쿠폰 이자까지 모두 투자했다. 만기까지. 라고 했을 때 이 YTM이라는 걸 달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쿠폰 이자율이 YTM이라는 이자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에 만기랑 여기에 신용도랑 근데 YTM이 쿠폰 이자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X축, Y축 외에도 Z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평가를 하려면.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신용도 여기가 표시이자죠. 이러면 표가 입체죠. 3차원이 돼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 평가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표시이자가 주는 효과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표시이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만기랑 신용도만으로 채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투자 기간이 거의 같고 투자 기간이 한 3일 정도 차이 나거든요. 투자 기간이 거의 같고 신용 등급도 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YTM이 차이가 나요. 이 YTM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쿠폰 이자율 때문이거든요. 매년 말에 얼마씩 따박따박 주겠다는 이자율의 영향 때문에 그 YTM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만기랑 신용 등급이랑 쿠폰 이자까지 전부 같아 버리면 YTM이 똑같습니다. 음,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다 공채인데 쿠폰 이자율이 2.5%로 동일하고 투자의 만기 기간도 동일하고 신용 등급도 동일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YTM이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채권 우리를 스트레이트 본드 같은 거를 고려를 만약에 뭐 특별한 이자율 가지 않고 YTM으로 얘를 고려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축이 3차원 축이 필요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수학을 좀 배우신 분이 아니고 입체 모형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써먹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이자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조건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신용도라고 하면 한다면 같은 신용도라고 한다면 시간의 영향만을 반영하는 이자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한데. 영어로 쓸 걸. 예. 이표체라는 거는 이제 쿠폰을 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 표시이자를 주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뭐 연에 500원씩 주고 원금 10,000원 주는 이런 이자를 이표체라고 해요. 근데 이표가 이제 쿠폰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표가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만기에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이표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는 채권이에요. 이자를 안 주는 채권이 있고 그냥 2년 후에 10,000원 줄게 하고 끝나는 그런 채권이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 나한테 지금 8,000원을 주면 2년 후에 10,000원 줄게. 딱 만기에 딱 한 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런 채권을 무이표체라고 해요. 근데 이 무이표체는 말 그대로 기간만 고려를 받고 있거든요. 2년 후에 줄게. 2년 후에 10,000원 줄게. 1년 후에 10,000원 줄게. 3년 후에 10,000원 줄게. 그래서 현금 흐름이 딱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할인이. 그래서 이, 이 표체들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좀 조합을 하면 무이 표체들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조합을 하면 이 표체의 현금 흐름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표체 뭐 매년 말에 500원씩 주는 그리고 만기에 이자 500원하고 원금 10,000원을 주는 이런 이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표체를 어, 1년 만기 무이표체, 1년 후에 500원을 주는 무이표체 하나랑 2년 후에 500원 주는 무이표체 하나랑 3년 후에 1,500원 주는 무이표체 하나랑 해서 무이표체 3개로 해가지고 어, 이 표체 하나를 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제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서 이 표체들을 할인할 때 동일한 이자율로 YTM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이자율로 할인을 했었죠. 요 구간. 이렇게. 근데 채권을 세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각 채권마다의 시간을 반영한 이자율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1년짜리 채권은 이자율이 얼마, 2년짜리 채권은 이자율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간마다 이자율을 이렇게 각 현금 흐름마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마다 할인할 수 있는 이자율을 분리할 수 있는 요런 요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채권들을 다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무이표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놔서 각각의 무이표체들의 할인율을 각각 이렇게 구해보면 요 할인율을 우리가 제로 쿠폰 레이트, 그러니까 쿠폰이 없는 레이트, 그러니까 무이표체 레이트, 무이표체 이자율 내지는 어 제 경제학과나 저기 회계 쪽에서는 스펀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현물 이자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제로 레이트를 우리가 무이표체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무이표체의 레이트, 제로 레이트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YTM으로 할인한, 이 현금 흐름을 YTM으로 할인한, 가치나, 이 채권의 현금 흐름을, 어, 제로 레이트로 할인한 가치나 똑같거든요? 같은 가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가 같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로 금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이제 채권이 세개가 필요하겠죠. 각각 만기가 다른 채권 세개가 필요한 겁니다. 뭐 A 채권은 만기가 1년짜리, B 채권은 만기가 2년짜리, 3채권은 만기가 3년짜리. 각자 요 채권을 가지고 제로 레이트를 추출을 해보려는 거예요. 얘기가 어려워요. 음, 첫 번째 채권은 만기가 1년짜리였는데 만기에 500원만 딱 발생하고 만기에 현금 흐름이 딱 한 번 발생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이표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얘는 만기의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무이표체인 겁니다. 채권 A 같은 경우. 그러면 무이표체 YTM은 사실상 제로 레이트죠. 만기가 한 번에
만기 한 번에 현금 흐름 딱 한 번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 첫 번째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인 YTM하고 제로 레이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자율을 구했을 때, 뭐 우리가 앞에서 YTM을 한 번 구했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앞에서 구한 제로 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현금 흐름을 할인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제로 레이트를 13이 아니라 꽤큰 이자율을 구했었지. 아무튼 여기서 구한 제로 레이트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제 채권 B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두 번 일어나죠. 만기에 1,500원하고 여기에 500원 발생하니까 이 현금 흐름들을 할인을 하는데 어, 여기서 할인할 때는 제로 레이트 원을 쓰고 여기서 합해서 구한 그리고 이렇게 할인할 때는 제로 레이트 2를 써서 8,000원을 만들면 얘는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일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같은 요령으로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인 채권 C를 앞에서 구한 제로 레이트를 구하고 각 현금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역산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구한 제로 레이트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제로 레이트를 구하는 방식을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이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 이런 과정이죠. 어, 사실상 이렇게 이게 구하기가 조금 손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힘들고 해서 이게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그 수치 해석적으로 조금 구할 수 있는데 그 사이파이에 있는 fsolve라는 수치 해석적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수식하고 똑같거든요. 예, 500원 이렇게 나누고 뭐 1,500원 이렇게 나눴다. 근데 초반에는 8,000원 들어갔다.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니? 라고 명령어를 내 가지고 구하면은 약 13.1%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레이트 3의 경우에는 13.1%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YTM의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현금 흐름들을 다 이렇게 뭉탱이로 할인하면은 얼마가 나올까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할인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좀 균일해야 됐고 기간이 균일하지 않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YTM을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 각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마다 그냥 다 쪼개가지고 일일이 다 거기에 맞는 그 시간의 기간에 맞는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 현금 흐름마다 각각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현재 이렇게 합산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은 어, 금융자산의 가치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 라는 논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만기마다 이렇게 각 만기와 이자율, 아니, 만기와 신용도가 같으면 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뜻은 여기에 나오는 이자율들은 전부 이제 제로 레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맞게 할인을 쭉 하는 거죠. 그 만약에 뭐 만기 3개월에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하고 뭐 6개월에 한 번 발생했고 9개월에 한 번 발생했고 이렇게 분기마다 이자율이 발생하는 경우 뭐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제 YTM 같은 경우는 그 한눈에 수익률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얼마 준다더라. 내지는 뭐 대학 가면 나중에 꼭 그 학자금 대출 받으세요. 학자금 대출이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이자를 받을 때 이율이 얼마가 된다더라. 뭐 이자 얼마 내야 된다더라. 뭐 그런 것들을 따질 때는 YTM이 좋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스펙을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금융공학에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계산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뉴스에서 갑자기 뉴스에서 뭐 장기금리가 어떻고 기준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기준금리가 뭐고 장기금리가 뭐고 단기금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금리들은 이 제로 레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금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예금 이자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무슨 예금 이자 얘기인가? 뭐 뉴스에서 떠드는 이 금리들이 뭐 기준금리라는 게 무슨 예금이자인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변수를 시간이라는
변수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라는 거죠. 단일한 유니트한 수익률. 이라서 음, 그 신한증권? 이게 신한투자증권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채권 가격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상품들의 스펙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할인율도 이렇게 쭉 보여줘요. 요 할인율들이 어 만기까지 투자하시면 4.77% 드립니다. 라는 뜻인데 금융고강에서 뭔가를 뭐 어떤 금융상품의 가치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3차원이라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이 사채의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뭐 다른 축의 조건을 주가로 줬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대학 수학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 우리가 앞에서 만기 그 YTN 매트릭스를 봤을 때 YTN 매트릭스가 거의 3분기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렇게 이자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 6months, 6months, 9months 하고 1yea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 하던 이산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이 딱딱딱 하나씩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융상품이 언제 이게 행사를 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주식 주가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우리 이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현금 흐름이 그 주식을 전환해서 이 주식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돼 있을 경우 언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관이나 내지는 외삽 이라는 방법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이들의 그 구간에 해당하는 이자율들을 찾아보는 이 y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는 큐빅 스플라인을 썼는데 여튼 그래서 뭐 여기가 3months고 여기가 6months면 요 주변의 값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중간의 값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추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값으로 만들면 어, 시간의 흐름 내에서 여기서 어떻게 언제 뭐 권리를 행사해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겠다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이자율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자율이 그거를 찾아서 할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렇게 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레이트들의 보관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연속적인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기와 수익률, 만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독립변수 그러니까 요 만기 하나에 따라서, X축 만기 하나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국공채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를 에서 이게 국공채에서 추출한 이제 제로 레이트들의 만기에 따른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기간 구조라는 거거든요. 일드컵 수익률 곡선의 기간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어, 국채의 장기적인 이자 커브가 이렇게 뭐 상향식으로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채권의 이자는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겁니다. 이게 노멀한 거죠. 근데 만기가 길수록 이렇게 이자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만기가 길면은 뭔가 인플레이션 반영도 커질 거고 내지는 음, 못 갚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 뭐 기타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프리미엄 있죠.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들이 들어가는데 오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향 수익률 곡선, 하향 일드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불경기의 시그널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야겠다.
예. 여기서 말하는 접근금리라는 건 YTM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접근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은행에서의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거는 사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그 재할인율 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금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불경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 예, 이자율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요 만기가 좀 작을 때의 금리와 만기가 클 때의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 경제 유튜브 같은 거 관심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많이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그 국채의 10년 장기 10년 이 약- 10년 국채 이자율하고 어 3만스? 네, 연방준비은행은 제가 알기로 3만스를 쓰는 3만스 내지는 뭐 2년물 2년물하고 2만 2년짜리 국채하고의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뭐 단기 금리가 훨씬 크고 장기 금리가 훨씬 적네?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우려를 하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죠. 예. 어, 데이터 리드 패키지, 뭐, 근데 우리 고등학교도 파이썬을 배우죠. 요즘은. 그래서 그 파이썬에 이제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리더 패키지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받을 거냐면 우리가 그, 그 연방준비은행이 데이터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주어서 시중에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프리드라고 불리는 사이트인데, 뭐 페데럴 리버스, 뭐 이코노믹 데이터, 이런 데이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자료는 10년물 트레저리, 그러니까 10년물 공채랑 만기 3개월짜리 공채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한 거를 자료를 볼 거거든요. 근데 그 요 이 자료의 그 티커 꼬리표 그 구분표 티커가 T10 Y 3months 요거를 어, 알아두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 리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티커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 리더를 통해 가지고 프리드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면 어 10년물 장기 장기 국채 3만스 단기 국채 요 차이가 요즘은 마이너스가 나죠. 우리가 테일에서부터 받아서 요즘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요 차이를 알겠어. 차이의 데이터를 구했어. 그럼 뭐랑 비교해 볼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경기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 살짝 대응하는 S&P 500 지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리 차를 한번 살짝 살펴보기로 한 건데 어, 이게 그 데이터 리더 패키지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 대다가 안 됐어요. 최근에 뭐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운로드라는 그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GSPC입니다. 그래서 요 티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야후 파이낸스에서 받아오면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은 그냥 주식 데이터를 받을 거면은 그 종가인데 그 보정된 종가를 쓰는 게 좋은데 어차피 지수니까 보정된 종가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썼습니다.
해서 얘를 여차여차 해가지고 부지런하게 시각화를 딱 하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살짝 볼 게 있어요. 요 파란색 그래프는 S&P 500을 얘기하는 거고 이 검정색 그래프는 어, 이게 10년 장기채에서 3개월 단기채를 뺀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고 여기는 이제 영선인데 이 영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10년 장기채가 3년 단기채보다 주는 금리가 더 적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짝 한번 봐보는데 이게 약간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이 조금 있어서 봐보면 한번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장기국채의 금리가 단기국채 금리보다 더 적은 거죠. 이 경우에는 이때 한번 이렇게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한번 났을 때 난 이후로 불경기가 한번 오죠. 이게 S&P에서 이때가 닷컴버블 일때죠. 그래서 닷컴버블 일때 한번 왔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도 한번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또 찍은 거죠. 장단기 금리 차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이게 살짝 마이너스를 찍으니까 경기가 좀 꺾입니다. 이때는 많이 안 꺾였는데 이때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문제가 최근이 되는 건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요즘은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서 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인 건 조금 확실하고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 마이너스인 현상이기 때문에 선행적인 지표로서 장단기 금리차가 항상 이렇게 차이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이렇게 선행적으로 문제 있습니다라고 이제 경보를 이렇게 울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도 그렇고 다른 세계 국가들도 불경기, 리세션을 이렇게 염려를 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금리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금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들이 사실상 다른 겁니다. 이 뭐 똑같은 이자율 퍼센트를 얘기를 하지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제로 레이트 말고도 이제 음, 좀 더 정확하게는 숏 레이트라든가 선도금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 상품들을 평가를 하는 재미있는 논리들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한데 그 그 제가 뭐 퀀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군에 뭐 10년 전인데 그때는 직업군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10년 전 자료를 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놨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정장을 사라. 요거를 이렇게 그때는 이 콘트라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와서 이제 이 공부를 직접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요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게 중요하다고 막 가슴이 아프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요렇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학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설마 그 자연과학 그러니까 제가 경영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대는 되게 막 부산하고 화려하거든요. 학과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대외 활동에 살짝 미쳐 있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대외 활동들을 열심히 하세요. 막 어, 기업 활동,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 제 생각이 맞다면 이과는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영어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에 올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럼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실력 앞엔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로 승부를 볼 정도가 되면은 어딜 가도 물러서지 않는 물-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이과를 하시는 분들, 이과로 오신 분들은 대학원을 개인적으로 진학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어차피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대학원으로 잡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전공 공부만 열심히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연봉적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콘트 연봉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잡소리를 한번 해봤고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강의를 조금 빨리 끝냈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주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